2023년 4월 초하루 새벽 6시 4분이었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의 한 단독주택 앞 골목에 순찰차 2대가 멈춰 섰다. 순찰 경사 한태준은 차에서 내리면서 코를 틀어막았다. 무언가 타는 냄새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새벽 공기 속에 섞여 흘러나왔다.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그는 금방 알았다. 1층짜리 그 주택의 부엌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신고자는 이웃집 주민 박정호였다. 52세의 그는 새벽에 소음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주택 현관 유리에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페인트인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얼룩이 손바닥 자국과 함께 아래로 흘러내린 형태임을 알았고 그 순간 그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한태준 경사는 현관문을 밀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훨씬 강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다. 철분 냄새와 무언가를 삶는 냄새가 뒤섞인 그 기묘한 혼합은 그가 17년의 경찰 생활 동안 맡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는 한 걸음 들어섰다가 현관복도 끝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남자였다. 정확히는 남자였던 것이었다. 시신은 복도 바닥에 양다리를 포개고 왼팔을 옆으로 뻗은 채 누워 있었다. 문제는 피부였다. 허리 위쪽의 피부가 통째로 벗겨져 있었다. 붉고 흰 근육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복도 벽에는 검붉은 손자국이 일정 간격으로 찍혀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 했던 것처럼 그 자국들은 문 쪽에서 안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한태준은 뒤를 돌아보며 동료에게 외쳤다. 지원 요청해. 부엌 쪽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부엌 문을 밀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대형 냄비 2개가 올려져 있었다. 2개 모두 불이 켜진 상태였다. 냄비 뚜껑은 닫혀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세팅된 접시 2개가 놓여 있었다. 접시마다 흰 종이가 접혀서 이름표처럼 붙어 있었다. 하나에는 수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하나에는 준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욕실 문은 열려 있었다. 바닥에 흰 살집에 무언가가 고리에 걸려 있었다. 한태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2초 만에 파악했고 그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골목 구석에서 위 내용물을 모두 쏟아냈다. 그것은 인간의 피부였다. 통째로 벗겨낸 사람의 가죽이었다. 강혁탐정사무소가 위치한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에도 그 새벽은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다. 강혁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봐 의자에 앉아 한강 방향으로 펼쳐지는 서울 새벽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에스프레소 잔이 들려 있었다. 한강 너머로 여명이 번지고 있었고 남산 방향에서 빛의 띠가 천천히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2023년 4월의 아침은 아직 서늘했다. 강혁은 1980년생이었다. 43살인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낸 뒤 사직하고 이 사무소를 열었다. 형사 시절 그는 27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을 연속으로 읽어내는 인물로 유명했다. 그 능력은 형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전혀 녹슬지 않았다. 사무소는 50층 전체를 사용했다. 300평에 달하는 공간 안에 첨단 실험실과 분석실이 들어서 있었다.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 항시 가동 중이었고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최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대기 중이었다.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강혁은 돈 걱정 없이 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나 그가 탐정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었다. 강력계 시절 보았던 수십 개의 파괴된 가정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이 그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었다. 전화가 울린 것은 정확히 오전 6시 27분이었다. 강혁은 액정을 확인했다. 형이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나이는 강혁보다 4살 위인 47이었다. 그는 강혁에게 전화를 걸 때면 언제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이었다. 강혁은 전화를 받았다. 형, 혁아. 일어났냐? 경기도 양주에서 이상한 사건이 터졌다. 지금 막 보고받았는데 현지 경찰이 감당 못할 것 같아. 네가 좀 봐줘야 할 것 같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얼마나 심한데?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혁아,
경찰 생활 몇 년 했냐? 웬만한 거 다 봤지. 근데 이건 그 이상이야. 피해자 신원은 최민준이라는 37세 남성이고 직업은 광산 계열 회사 중간 관리자야. 현장에 갔다 온 순찰 경사가 퇴직하겠다고 했다고. 그 정도야. 강혁은 일어섰다. 세부 내용은 가면서 들을게. 주소 문자로 보내 전화를 끊고 그는 바로 사무소 안쪽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해나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바로 돌아왔다. 들어오세요. 이해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2998년생인 그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2년 전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서 세종 로봇의 화면을 보고 있었다. 세종은 2026년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사무소의 분석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이해나는 세종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떤 전문가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다. 탐정님 전화 받으셨죠? 저도 들었어요. 강혁은 눈썹을 가볍게 올렸다. 애나 씨가 더 빠르네. 세종이 양주 신고 내역 이미 불러왔어요. 피해자 최민준, 2023년 4월 1일 새벽 37곳 자상으로 사망, 추가 훼손 있음. 피의자는 현장에서 약물 과다 복용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이송 중, 이름은 나화연. 피해자의 동거인입니다. 강혁은 잠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나화연. 네, 42세 여성입니다. 정육점 경력 12년.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즉각적으로 연산했다. 차 뽑아줘요. 가면서 얘기합시다. 강혁과 이해나가 양주시 회암동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15분이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은 경찰 차단선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현장은 이미 수십 명의 경찰과 감식팀 인원이 둘러싸고 있었다. 강혁이 차에서 내리자 양주경찰서 강력팀장 오세준 경감이 다가왔다. 오세준은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이었다. 강혁 탐정이시죠? 연락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거는 처음입니다. 강혁은 차단선을 넘으면서 장갑을 꼈다. 수고하십니다. 피의자 상태는요? 나화연은 병원에서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 복용 수준이지만 치사량에는 못 미쳤습니다. 강혁은 현관 앞에서 멈췄다. 그는 어디서든 현장에 처음 들어서면 머릿속으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명백했다. 혈흔이 현관 유리에서 시작하여 복도를 따라 부엌까지 이어졌다. 복도 벽의 손자국은 생존자의 마지막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현관 안쪽 바닥에는 피해자가 안으로 끌려 들어온 흔적인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없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했다. 주방 식탁 위에 세팅된 접시 2개의 이름표는 있었지만 수저는 없었다. 피해자의 지갑이 없었다. 현관에 신발이 하나뿐이었다.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화였다. 나화연의 신발이 없었다. 어색한 것은 바로 식탁이었다. 접시들은 깔끔하게 닦여 있었다. 음식이 담겨 있었지만 식탁 전체가 식당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냄비가 끓고 피가 가득한 현장에서 식탁만 유독 정연했다. 그것은 의도적 연출이었다. 이해나는 이미 소형 첨단 감식 키트를 꺼내 현관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세종 로봇은 사무소에 있었지만 이해나의 태블릿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선 강혁은 발을 멈췄다. 식탁 위 접시 2개에는 음식이 담겨 있었다. 감자와 고구마와 호박이 함께 놓여 있었다. 접시 한가운데 고기가 있었다. 강혁은 그 고기를 내려다보았다. 숙련된 칼솜씨로 깔끔하게 잘린 단면이었다. 오세준 경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냄비에서는 사람 머리가 나왔습니다. 강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식사를 준비한 거군요. 오세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표가 있는 접시들 보셨죠? 수민이와 준혁이는 피해자 최민준 씨의 자녀 이름입니다. 지금 행방 확인 중인데 어젯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해나가 낮게 말했다. 탐정님, 어젯밤에 나화연이 아이들을 직접 그 집에 보냈습니다. 세종이 통화 기록 뽑았는데 어젯밤 10시 42분에 나화연이 수민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밤은 친구 집에서 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강혁은 식탁 이름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에게 먹이려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강혁이 나화연에 대한 기초 정보를 취합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과 이해나는 회의실에서 세종이 불러온 나화연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송태풍 박사도 자리에 있었다. 45살의 송태풍은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인 그는 현장 감식부터 법의학 분석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조수 나정희가 자료를 정리하여 화면에 띄웠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인물로 사무소의 연구 보조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화연, 2023년 기준 42세, 경기도 포천 출신, 학력은 중졸.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 폭력을 겪었으며 첫 번째 결혼은 22살이었다. 상대는 같은 직장의 도축장 직원이었다. 그 결혼은 3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다. 이후 2번의 동거와 1번의 사실혼이 있었다. 직업은 정육점 직원이었다. 발골 작업 전문이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정육점은 의정부 시장 내 박씨 정육점이었으며 근무 기간은 12년이었다. 최민준과는 2020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피해자 최민준은 37세로 양주 지역의 광물채굴 관련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증언이 다수였다. 두 사람의 동거는 처음에는 순조로웠다고 이웃들이 진술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2년이었다. 최민준이 나화연의 청혼을 거절한 이후였다. 나화연은 이에 격분하여 최민준이 회사에서 비품을 가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회사 상사에게 보냈다. 최민준은 그 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다. 2023년 2월에는 나화연이 최민준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민준은 이 일을 계기로 나화연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나화연은 이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강혁은 자료를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죠? 이해나가 대답했다. 최민준이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도 나화연을 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진술에 따르면 3월 이후에도 나화연이 집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최민준 측 진술은 받을 수 없지만 이웃들 말로는 최민준이 아이들 때문에 내치지 못했다는 말도 있었고 나화연이 다시 매달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감정적 의존과 분리 불안의 전형적인 사이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패턴과 일치합니다. 학대를 하고도 돌아와 매달리는 행동,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단적 공포. 이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참지 못합니다. 나정희가 화면을 전환했다. 이것 보세요. 3월 28일자로 최민준이 법원에 또 다른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사망 나흘 전입니다. 강혁은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다. 나화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군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탐정님. 사망 당일 전날인 3월 30일에 나화연이 속옷 새 걸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나화연의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약 20분 분량으로 촬영한 기록도 있습니다. 송태풍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결심하고 움직인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다음 날 강혁과 이해나는 나화연의 고향인 경기도 포천을 방문했다. 강혁은 이해나가 미리 예약해둔 인터뷰를 따라 이동했다. 이해나는 항상 강혁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의뢰 분석에서 이동 경로 예약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강혁은 그 사실에 익숙했지만 그럼에도 이따금 그 철두철미함에 감탄했다. 포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나화연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웃 노인 이재봉을 만났다. 74세 그는 나화연의 가족을 20년 가까이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 집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한테 손을 댔지. 화연이도 맞았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돼서 친구들 괴롭히고 그랬어. 강혁이 물었다. 나화연 본인도 폭력을 당한 건가요?
이재복 노인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소문은 많았지. 아버지 친척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 나중에 그 친척이 죽었는데 화연이가 별로 슬퍼하지 않더라고. 강혁은 그 말을 메모했다. 이번에는 나화연이 다니던 정육점 동료를 만났다. 40대 초반 여성인 박옥선이었다. 그녀는 나화연과 12년을 함께 일했다. 화연 씨가 칼을 진짜 잘 썼어요. 발꼬리 특기인데 아무리 큰 덩어리도 뼈와 살을 깔끔하게 분리했어요. 손이 빨랐어요. 무섭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화가 날 때는 눈빛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평소에 최민준 씨 얘기를 했나요? 박옥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했죠. 처음에는 좋은 사람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수할 거라는 말도 했고요. 뭔가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강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생각은 어때요? 강혁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나화연이 처음부터 준비한 거예요. 아이들을 미리 보낸 것도, 나화연 자신의 최후를 준비한 것도 전부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에 왜 아이들에게 음식을 차려놓는 게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이에나가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돌봐야 한다는 강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민준의 아이들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거나요.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식탁 세팅은 식사 초대였어요. 나화연은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먹기를 바랐어요. 이에나가 잠시 침묵했다. 그러면 그건 강혁이 낮게 말했다. 복수입니다. 최민준의 자녀들에게 최민준을 먹이는 것, 그게 나화연이 생각한 복수의 완성이었어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나화연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사건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강민혁이 확보한 면담 허가를 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 특별격리병실로 찾아갔다. 강민혁은 전화로 짧게 말했다. 혁아. 나화연 쪽 국선 변호인이 묵비권 행사하라고 했는데 정작 나화연 본인이 얘기하고 싶다고 했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으니까 조심해.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보았다. 준비됐어요, 애나 씨. 이해나는 태블릿을 켜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화연은 침대에 반쯤 일어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수갑의 한쪽이 침대 난간에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문 바깥에 서 있었다. 강혁이 처음으로 그녀를 직접 본 것은 그 순간이었다. 나화연은 평범한 인상의 여자였다. 눈은 약간 깊었고 손이 컸다. 손마디가 굵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다.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다. 강혁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이해나는 조금 뒤에 서서 기록했다. 강혁 탐정입니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화연이 천천히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이요. 경찰이 아니고요. 네. 나화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말했다. 저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안 죽었네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화연이 계속했다. 최민준이 저를 버리려 했거든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또 냈잖아요. 17년을 그 사람 봐줬는데. 강혁이 말했다. 17년은 아닙니다. 동거는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나화연이 잠시 강혁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웃음이 기묘했다. 저랑 알기 시작한 건 더 됐어요. 정식으로 같이 살기 전부터 알았거든요. 강혁은 말없이 기다렸다.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는 결혼 못 한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처럼 잘 대해달라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강혁이 물었다. 그 아이들한테 음식을 차려놓으신 건 무슨 이유였습니까? 나화연의 눈빛이 한순간 달라졌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좋은 식사를 먹어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이려 하신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화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은 잠시 기다리다가 말했다. 후회는 하십니까? 나화연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민준이 그날 출근을 안 한 게 이상했겠죠. 회사 사람들이 확인하러 왔을 때 제가 정신이 들었다면 더 많은 걸 해결했을 텐데. 강혁은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 말은 후회가 아니었다.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강혁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화연이 뒤에서 말했다. 탐정님, 강혁이 돌아보았다. 제 얘기를 잘 써주세요. 어딘가에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온 강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탐정님, 강혁은 차창 밖을 보고 있었다. 애나 씨. 나화연이 마지막에 한 말 들었죠. 네, 저는 지금까지 사건을 수백 개 봤어요. 범인이 잡힌 뒤 우는 경우도 있고,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잘 써달라고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아직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라도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나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지난 수주간의 나화연 행적을 다시 검토했다. 송태풍 박사가 법의학 보고서 초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 최민준의 사망 원인은 흉부와 복부에 가해진 37차례의 자상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칼로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칼날의 두께와 형태로 보아 정육작업용 발골 나이프와 일치합니다. 첫 번째 자상은 수면 중에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 이동한 것은 혈흔 패턴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고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거나 끌려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혁이 물었다. 시간대는요? 자상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훼손과 조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가스레인지 불을 붙인 시간이 새벽 2시 30분 이후로 추정됩니다. 이해나가 세종 화면을 보면서 말했다. 탐정님, 나화연이 전날 밤에 한 행동 순서가 나왔어요. 아이들 친구 집 보낸 것이 밤 10시 42분, 새 속옷 구입은 그날 낮이었고 비디오 촬영은 저녁 8시, 최민준과의 마지막 통화는 밤 11시 5분. 내용은 오늘 들어가도 되냐는 것이었고 최민준이 허락했습니다. 강혁이 그 순서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배열되었다. 나화연은 최민준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씻고 최민준을 깨운 뒤 잠자리를 가졌어요. 최민준이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행동을 시작했어요. 나정희가 말했다. 그 행동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인지 알 수 있나요? 강혁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욕실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리는 기존 욕실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따로 설치한 거예요. 그게 최근에 달린 건지 언제 달린 건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해나가 바로 세종에게 명령을 입력했다. 세종이 현장 감식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세종이 결과를 표시했다. 이해나가 화면을 읽었다. 앵커볼트 설치 흔적으로 보아 고리가 설치된 것은 최소 2개월 이상 전으로 추정됩니다. 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 나화연의 과거 관계들을 더 깊이 파들어갔다. 나화연의 첫 번째 남편은 이성태였다. 그는 포천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나화연과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났다. 공식적인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 이성태는 현재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춘천까지 내려갔다. 이성태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50대 초반에 그는 강혁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나화연 일 때문에 왔죠.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태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시작했다. 저는 그 사람 눈빛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화가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언젠가는 제가 키우던 강아지 목을 잡더니 저를 보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했어요. 그 말 듣고 그 다음 날 바로 짐 쌌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이혼 후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이성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왔어요. 제가 재혼하고 나서도 한 번 나타났어요. 제 아내한테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했어요. 제가 화연이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사실이 아닌 말들을요. 그때 참 무서웠어요. 강혁은 그 진술을 메모하면서 생각했다. 나화연은 자신이 버림받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상대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 최민준에게 회사 비품 도둑질 영상을 보낸 것도 같은 심리였다. 최민준이 해고당하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최민준은 나화연의 예상과 달리 그것을 계기로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 했다. 그 배신감이 2년에 걸쳐 증폭되었고 새벽 1시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에게 이해나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다. 탐정님, 나화연이 사건 전 3개월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조회했어요. 도서관 대출 기록이에요. 강혁이 목록을 받아보았다. 목록에는 요리 관련 책이 여러 권 포함되어 있었다. 서양 고기 요리, 한국식 갈비 요리, 삶고 굽는 법,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의 책 제목이 강혁의 눈을 멈추게 했다. 죄책감 없는 삶이라는 제목이었다. 부제는 자기 파괴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이었다. 이 책은 이해나가 말했다. 나화연이 이 책을 3번 대출했습니다. 최민준과의 관계가 완전히 나빠진 이후에요. 강혁은 그 책 제목을 다시 보았다. 죄책감 없는 삶. 나화연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관계에서 탈출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죄책감 없이 행동하는 자신을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었다. 탐정님, 나정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방금 양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화연의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이 발견됐는데요. 최민준 명의의 현금 카드로 사건 당일 새벽에 출금한 기록이 있어요. 금액은 200런입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현금 인출기에 기록이 있겠군요. 네, 새벽 4시 17분에 회암동 편의점 앞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강혁이 물었다. 나화연이 직접요. 네, 나화연이 직접 갔습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화연은 최민준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요리까지 하고 그 상태에서 현금 인출기로 걸어가 돈을 뽑았다. 그것은 단순한 강도의 부산물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챙겨가는 행위였다. 사건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강혁은 아침 일찍 혼자 나화연의 주택을 다시 찾았다. 감식이 끝난 현장은 출입금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혁은 테이프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현장을 다시 살폈다.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욕실고리였다. 나화연이 시신의 가죽을 뻐 고리에 건 것은 사실이었다. 그 고리는 나화연이 직접 설치한 것이었다. 그것이 2달 전에 설치된 것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고리를 고정한 앵커 볼트의 규격이 일반 가정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6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산업용 규격이었다. 나화연이 도축장 경력이 있으니 그 규격을 알고 직접 주문했을 것이었다. 강혁은 인터넷 주문 기록을 세종을 통해 조회했다. 나화연 명의로 산업용 앵커 볼트를 주문한 기록이 2달 전에 있었다. 그런데 배송지가 달랐다. 회암동 주택이 아니었다. 배송지는 포천이었다. 나화연이 자란 고향의 주소였다. 강혁은 그 주소를 보면서 멈췄다. 이 주소가 세종에게 그 포천 주소를 조회시켰다. 현재 거주자는 나화연의 어머니였다. 나화연의 어머니 나경자는 73살이었다. 강혁은 즉시 이해나에게 전화했다. 애나 씨, 나화연의 어머니 나경자 씨 지금 어디 계신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해나가 잠시 후 대답했다. 세종이 주민등록 조회했는데요. 나경자 씨는 현재 포천 자택에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탐정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나경자 씨 주변에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신고된 사건이 있어요. 이웃이 냄새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해보니 고기를 삶는 냄새였다고 돼 있어요. 나경자 씨가 고기를 자주 끓인다고 진술하고 사건 종결됐어요.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굳어지는 감각을 느꼈다. 그것이 복선이었다. 나화연이 이번 범행을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닐 수 있었다. 강혁은 그날 오후 이해나와 함께 포천으로 달렸다. 나경자의 주택은 포천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1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문 앞에 서자 강혁은 코를 통해 무언가를 감지했다. 욕실 창문 쪽에서 나는 특유의 화학 냄새였다. 탈취제와 표백제가 섞인 냄새였다. 나경자는 직접 문을 열었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다. 눈이 날카로웠다.
강혁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강혁 탐정입니다. 나화연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나경자가 잠시 강혁을 보다가 문을 열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나칠 정도로 깨끗했다. 강혁은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을 순서대로 점검했다. 있는 것, 탈취제 특유의 냄새, 최근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욕실 문,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칼들, 없는 것, 사진. 이 집에는 가족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통상적인 노인 세대의 거실에 있어야 할 자녀 사진이나 손자 사진이 전혀 없었다. 어색한 것, 냉동고. 거실 한쪽에 대형 냉동고가 있었다. 주거 공간의 그 크기의 냉동고는 어색했다.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경자 씨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나경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됐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간경하여. 강혁이 그 대답을 받아들이면서 이해나를 쳐다보았다. 이해나는 조용히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강혁이 다시 말했다. 나경자 씨. 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저 냉동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경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당황한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표정이었다. 나경자가 조용히 말했다. 열어보세요. 이해나가 냉동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닐로 밀봉된 덩어리들이 있었다. 이해나는 즉각적으로 태블릿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 세종에게 분석을 요청했다. 강혁이 나경자를 바라보았다. 나경자가 말했다.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 때문이에요. 화연이 아빠요. 화연이 어릴 때 그 인간이 화연이한테 한 짓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화연이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도 그때는 막을 수 없었어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경자가 계속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간경화가 아니라 내가 오래전에 했다고요. 화연이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어미가 했다는 걸. 그래서 화연이가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이해나가 세종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강혁을 조용히 불렀다. 강혁이 태블릿 화면을 보았다. 냉동고 속 덩어리는 동물 조직이었다. 세종의 초기 분석이었다. 정확한 분석은 송태풍 박사의 실험실이 필요했다. 그러나 강혁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반전이었다. 사무소 회의실에 강혁과 이해나와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와 강민혁이 모두 모였다. 강민혁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말했다. 혁아, 이게 맞아. 나경자 씨 남편 사망 당시 의료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간경화 진단이 있기는 한데 그 이후에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어. 당시에는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처리됐는데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강혁이 말했다. 나화연이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해결했고 나화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화연은 그 방식을 보고 자랐고 그것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해결 방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송태풍 박사가 냉동고 분석 결과를 펼쳤다. 냉동고 내 샘플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였습니다. 인체 조직은 아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러면 나경자 씨 남편의 사망은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별개로 재조사해야 해. 현재 판단으로는 아직 확증이 없어. 강혁은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그러나 냉동고 자체가 반전이었다. 그 안의 내용물이 동물 조직이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경자가 냉동고를 열어도 된다고 말한 이유였다. 나경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 냉동고는 메시지였다. 나화연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나화연이 나화연이 된 것은 그 집에서 시작되었다. 강혁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나화연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상태였다. 강혁은 의자에 앉아 잠시 나화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포천에 다녀왔습니다. 나화연의 손이 약간 움직였다. 어머니 만났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화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당한 걸 어머니한테 말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강혁이 기다렸다. 참아라 그랬어요. 그냥 참아라. 나화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근데 어머니는 참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방식대로 해결했잖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말로는 참아라 하면서 행동으로는 다른 걸 보여줬어요. 강혁이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직접 말해줬나요? 나화연이 고개를 저었다.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 집안에 뭔가가 달라졌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서 강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나화연이 계속했다. 최민준이 저한테 한 짓이 아버지가 저한테 한 것과 달라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근데 그 느낌이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그 느낌이요. 그 느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강혁이 말했다. 나화연 씨. 당신이 당한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나화연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근데 탐정님도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화연이 말했다.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처음이에요. 강혁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당신 이야기는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최민준 씨의 아이들도 기록될 거예요. 당신이 그 아이들에게 하려 했던 것도요. 나화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표정 변화였다. 강혁은 강민혁과 함께 나화연 사건의 전모를 정리했다. 나화연은 2023년 4월 1일 새벽 최민준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요리했다. 동기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단적 공포와 복수심이었다. 나화연은 사건 이전 2달에 걸쳐 범행 도구와 장치를 준비했다. 범행 당일에는 아이들을 미리 보내고 최민준과 관계를 가진 뒤 잠든 것을 확인하고 행동했다. 나화연은 범행 직후 최민준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 시도는 자신의 행위를 완성한 뒤 스스로를 마감하려는 의도였다. 나경자의 냉동고 안내용물은 동물 조직이었으며 나경자 남편의 사망은 별도의 재조사 대상으로 분리되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건은 현재로서는 유보 상태였다. 최민준의 자녀 2명은 외조부모의 집에서 보호 중이었다. 강혁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추가했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강민혁이 그 문장을 보고 말했다. 혁아, 이런 문장은 탐정 보고서에 안 들어가는 거야. 강혁이 말했다. 넣을 거야. 강민혁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넣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틀 후였다. 강혁은 사무소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해질 무렵이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2잔 들고 들어왔다. 탐정님, 강혁이 돌아보았다. 이해나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강혁은 받아들었다. 이해나가 옆에 앉아 말했다. 이번 사건 내내 탐정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범인을 잡는 게 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나화연 때문인가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강력계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가족이 한 명씩 없어졌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 가족 중 한 명이 나머지를 전부 해친 거였어요. 그 집 막내가 7살이었어요. 그 아이가 결국 혼자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범인을 잡는 것보다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화연 사건에서 살아남은 건 아이들이에요. 수민이와 준혁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 걱정이 탐정님이 이 일을 하는 이유잖아요. 강혁이 이해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애나 씨는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해요? 이해나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탐정님이 걱정하는 걸 저도 같이 걱정하고 싶어서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사건 2주 후 송태풍 박사가 최종 법의학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는 나화연의 범행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였음을 법의학적으로 증명했다. 2달 전 설치된 고리, 사전 구입된 발골 나이프 교체, 범행 전날 자녀들을 미리 보낸 행위, 새 속옷 구입, 동영상 유언, 이 모든 것이 일관된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보고서에서 송태풍 박사가 별도로 작성한 심리 분석 섹션도 있었다. 나화연의 어린 시절 가정 내 폭력 경험과 성적 학대 피해가 경계선 성격 장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범행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이 강혁의 눈을 오랫동안 머물게 했다. 피해자 최민주는 나화연의 폭력 성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접근을 허용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나화연이 장기적으로 구축한 심리적 조종의 결과다. 나화연은 폭력과 다정함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붙들었다. 이 패턴은 가정 내 지배 관계에서 흔히 관찰된다. 강혁은 그 문단을 2번 읽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는 순간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마다 무엇이 그를 붙들었을까? 그 질문에는 보고서도 세종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나화연의 재판은 2023년 6월에 시작되었다. 강혁은 방청석에서 첫 공판을 지켜보았다. 이해나가 옆에 앉았다. 나화연은 법정에서도 감정이 없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할 때 나화연은 정면을 바라보았다.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사는 계획성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강민혁이 재판 시작 전에 강혁에게 전화로 말했다. 혁아, 검찰이 증거가 많아서 유죄 선고는 거의 확실해. 형량은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 강혁이 말했다. 아이들은요. 수민이와 준혁이는 외조 부모가 양육권 신청했어. 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야. 강혁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계단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해나가 옆에 서서 말했다. 탐정님, 수민이와 준혁이한테 연락해 보실 거예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준비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2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서울의 6월 오후가 뜨거웠다. 재판이 1달째 접어들 무렵 강혁 탐정사무소에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나화연이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나정희가 봉투를 들고 왔다. 강혁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2장이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강혁 탐정께 탐정님이 병원에서 찾아오셨을 때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준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최민준이 어떤 사람이었든 그것이 제가 한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근데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수민이와 준혁이에게 제 편지를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주세요. 전해주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하려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 부분만은 탐정님이 이해해 줬으면 해요. 나화연 드림. 강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전할 건가요? 강혁이 말했다. 아직 아이들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됐는지 모르죠. 일단은 보관합시다. 나정희가 증거 봉투에 편지를 넣었다. 강혁은 창가로 걸어가 한강 방향을 바라보았다. 나화연이 편지에서 말한 것이 사실인지 강혁은 알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하려 한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어떤 증거로도 확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혁은 그 편지가 무언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나화연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논리 안에서는 옳았다. 그 괴리가 나화연이라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2023년 8월이었다. 나화연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전 계획이 너무 뚜렷했다. 강혁은 사건 보고서를 최종 저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나화연의 이름을 보았다. 나화연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길이 그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포천의 그 집에서 시작된 폭력, 어머니가 눈앞에서 보여준 해결 방식, 정육점에서 12년 동안 갈아온 칼솜씨, 청혼 거절 이후 서서히 점화된 분노, 2달에 걸쳐 준비된 계획, 그 모든 것이 2023년 4월 초하루 새벽에 식탁으로 이어졌다. 강혁은 보고서를 닫았다. 그는 창가로 가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8월의 서울은 뜨거웠다. 한강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살아남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수민이와 준혁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자신을 잃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의 한 부분이었다. 강혁은 이해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탐정님. 새 의뢰 들어왔어요. 강혁이 돌아보았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설명해줘요, 애나 씨. 이해나가 내용을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문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강혁은 의자에 앉아 이해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사건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 작업은 언제나처럼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세 가지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2023년 12월 강혁 탐정사무소의 기록 보관실에 나화연 사건 파일이 보관되었다. 파일 번호는 2023-3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세 번째 사건이었다. 나화연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면회자는 어머니 나경자뿐이었다. 나경자는 매달 한 번 면회를 왔다. 수민이와 준혁이는 외조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수민이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준혁이는 아직 초등학교였다. 강혁은 두 아이의 근황을 외조부모를 통해 간간히 전달받았다.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다. 두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창구만 열어두었다. 나화연이 보낸 편지는 강혁의 사무소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언젠가 두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전달할 것인지 아닌지는 그때 다시 판단할 일이었다. 강혁은 그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건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것을 빠르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는 것.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 창문 밖으로 2023년 서울의 마지막 밤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